자, 오늘 이제 주요 에너지 자원과 국제 이동 마지막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마무리 짓고서 그 다음에 8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남은 부분만 같이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오늘의 목표로 하고 같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2페이지, 93페이지 보면 되고 프린트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받았던 프린트 이제 맨 마지막 장 같이 봐주면 됩니다. 자, 먼저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에너지, 두 번째는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와 좀 대비되는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이번에는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에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수력,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일단은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여기 PPT에는 5가지가 나와 있는데 내가 가리고 있구나. 먼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 충전소나 에너지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에너지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측면이 있어. 같은 돈을 넣었을 때 화석 에너지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3번처럼 화석 에너지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에 가까운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도 충분히 경쟁력이라든지 장점을 가지고 있겠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먼저 환경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그래서 자연 아니면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많이 가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추세에 이제 알맞은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원의 특징 이야기하면서 자원이 유한하다. 특히 이제 화석연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고갈될지 모르고 또 가체 연소라고 하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 그거에 반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재생이 가능하고, 그리고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측면이 아주 또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재생 에너지지, 말 그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들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특징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화석 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비교를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으로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화석 에너지가 가격이 상승하는 거야. 화석 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하잖아? 그러면은 세 번째 단점, 화석 에너지보다 비효율적이다라는 단점이 있었지. 이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모든 단위 무시하고, 자, 전기를 100만큼 생산하는데 화석 에너지는 20달러가 들었고 신재생 에너지는 60달러가 들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화석 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백전기를 생산하는데 화석 에너지는 40달러가 되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계속 60달러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어때? 신재생 에너지에 드는 금액은 예전과 같지만 화석 에너지에 드는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100을 생산할 때 화석 에너지를 300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계산을 잘 못하니까 숫자를 편하게 바꿔볼게. 이렇게 보자.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로 100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동안 화석 에너지로 200전기만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점점 더 반복될수록 화석 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역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이 상승한다라는 게 이제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따라서도 역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 협약 그 외에도 많은 환경 조약들이 이제 8단원에서 다시 한번 배울 텐데 이런 환경 조약들이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유도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특징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 다시 하나의 그림을 뭘까? 자 보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대한 그래프거든. 그래서 까만색으로 따라 그리는 그래프가 OECD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여기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황색으로 따라 그릴 그래프가 선진국 즉 OECD 국가들이 얼마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사용량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어쨌든 여기 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이 기간 동안 매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헷갈리지 않고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보듯이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 하지만 화석 에너지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역시 증가를 하고 있어. 사용량이. 그런데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화석 에너지가 훨씬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볼게. 과거에는 총 100의 에너지를 사용을 했어. 우리 전체 지구에서. 이 중에 화석이 80이었고 신재생 에너지가 20이었어. 이런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이 100분의 20. 즉 20%라고 해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량이 늘었어.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량이 42배가 늘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 연료 에너지 사용은 더 빠르게 증가한 거야. 화석 연료 에너지가 320을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은 총 에너지 사용량이 400이 되지. 그러면 이제 이때는 400분의 40이 되어버리는 거지. 분명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량은 2배가 늘었는데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4배로 증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에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라고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증가 속도보다 화석연료 에너지 증가 사용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서는 전체 에너지 사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이제 이야기하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 이제 각자 이제 그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먼저 수력과 풍력이 있어. 수력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하는데 무슨 에너지가 필요할까?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물이 필요하거든. 그러면은 물이 많은 곳에서 수력 발전이 더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연 강수량이 많고 큰 강이 흘러서 결국 유량, 흐르는 양이 풍부한 지역에서 수력 발전이 이루어지기가 좋다.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로는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수력 발전의 형태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서 발전을 동력을 얻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더 큰, 더 많은, 더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낙차 확보에 유리한, 즉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의 차이가 큰 지역에서 수력 발전이 나타나기에 유리하다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어. 그래서 높은 산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거에 빙하의 작용으로 인해서 급경사에 형성된 빙하 지형이 발달한 지역에서 역시 수력 발전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력 발전이 세계에서 얼마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캐나다, 브라질,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노르웨이 순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중국, 캐나다, 브라질, 미국, 러시아까지는 전부 다 애초에 나라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강이 흐르고 유량이 풍부한 이런 지역에 해당한다고 일단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 중에서 캐나다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나라가 고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두 번째 높은 산지와 빙하 지형이 발달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테고, 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지만 노르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노르웨이는 전형적으로 이 빙하 지형이 발달한 지역이지. 그래가지고 노르웨이가 딱히 국토의 규모도 매우 크지 않고, 그리고 인구가 많이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다른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서는 그 이름이 드러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가려진 채로 무슨 에너지니, 무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양식이니 물어봤을 때 우리는 여기 노르웨이가 있네 하면서 이것은 수력이구나 라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풍력 이야기를 해보면은, 풍력은 무엇이 있어야지 풍력은 무엇으로 발전을 하는 걸까? 그렇지, 바로 바람이 있어야만 이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이 가능한 지역은 바람이 강한 해안이나 섬 또는 고원지대. 바다라든지 아니면 고원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부는데 장애물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바람이 일정하고 오랫동안 많이 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바람이 강한 해안이나 섬 혹은 고원지대. 그래서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것 또한 중요한 발전의 조건이다 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바람의 양 그리고 바람의 방향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해서 더 많은 양의 발전량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양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것이, 즉 이 풍력 발전의 그 바람개비를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돌리는 것이 더 발전에 효율적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것이 이 바람개비를 꾸준히 많이 오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꾸준히 많이 오래 돌린다는 것은 발전이 꾸준히 많이 오래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이 어떤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나 봤더니 역시 1등은 중국, 2등은 미국이야. 어차피 여기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무슨 발전을 해도 그냥 이만큼씩 다 많이 나타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나라들이 독일, 에스파냐, 영국, 그리고 이제 인도거든. 그래서 요 세 나라를 한번 주목을 해보면은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를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전부 해당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위도 지역에서는 어떤 항상풍이 분다고 했지? 맞아, 편서풍이 부는데, 이 편서풍이 같은 경우에 대륙의 서쪽에서는 대서양이라는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편서풍이 바다를 지나오면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일정하고 강력한 바람이 1년 내내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이쪽 우리나라가 있는 대륙의 동쪽 같은 경우는 어때? 대륙을 거쳐오다 보니까 편서풍이 불긴 부는데 약해지고 많은 영향도 끼치지 못하면서 이 편서풍 대신에 계절마다 바람이 바뀌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 그래서 풍력 발전에는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보다는 이렇게 1년 내내 같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편서풍이 발전에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이 조건 때문에 독일, 에스파냐, 영국같이 대륙의 서안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풍력 발전의 순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력과 풍력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풍력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한 모션 그래픽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봤지? 영상 따로 붙였어. 보고 여기 이렇게 틀어놓고서 이렇게 보고 있어도 어색할 것 같아서 그렇게 붙였고, 다음으로 이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에너지 세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즉 햇볕을 받아야지 발전이 가능한 유형인데, 그러면은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햇볕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런 날이 적을수록 좋다는 건데, 이런 날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이런 날은 흐린 날이야. 흐린 날이 그러면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기후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건조한 기후일 거고, 건조 기후 중에서도 강수량이 더 적은 사막 기후 지역이 바로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적게 오고, 왜냐면 비 오면 흐리니까 태양열을 받을 수가 없잖아. 일사량, 해가 내리쬐는 양이 풍부한 지역이 태양광과 태양열에 이제 적합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근데 꼭 사막기후 지역에서만 이런 태양광, 태양열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태양열 발전 양식기는 충분히 많이 볼 수 있고, 예전까지는 이제 주택의 지붕 위에 있는 소규모의 형태가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소규모보다도 산을 좀 깎아서 대규모로 이렇게 태양광 판넬을 깔아놓는 경우들도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열 같은 경우는 땅 짓자거든. 땅 밑에 있는 이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안정된 지각 환경 하에서는 땅 밑에 마땅히 그런 열이 있을 게 없고 있을 리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열은 판의 경계라든지 아니면 신기조산대 같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보통 지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기조산대 아니면 판의 경계에 있는 가장 유명한 나라 하면은 어디가 생각나니 혹시? 지역지리에서 얘기했던 아이슬란드 있지.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지열 발전에 적합한 국가이고, 여기 말고도 이제 지열 발전의 순위들을 쭉 보게 되면은 거의 전부 다 이제 신기조산대에 위치한 국가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식물이나 미생물을 너무 성의 없이 그었나? 봐봐. 식물이나 미생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는 것인데,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의 형태가 있다
라고 했고, 자,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는 우리 식량 자원 하면서 어떤 자원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 어떤 거였지? 맞아. 옥수수 얘기하면서 바이오 에탄올 얘기했었어. 옥수수를 주로 그 재료로 사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나라 어디였는지 기억나? 미국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수수 얘를 이용해서도 바이오 에탄올을 많이 이제 또 생산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어디였는지 기억나? 맞아. 여기는 브라질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이오 에너지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아래쪽에 원 그래프 보게 되면은 태양광,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많이,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에스파냐 순서대로 이제 그 태양광, 태양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기조산대에 있는 국가들의 발전량이 두드러지는데, 미국 여기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면은 미국도 신기조산대 지역이 충분히 많이 분포한다는 거 알 수 있고, 필리핀도 워낙에 대치신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고, 인도네시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우리 옛날에 이야기할 때 북섬의 화산, 남섬의 빙하 이런 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알프스라든지 그 이탈리아 남부의 화산 지역들 이런 데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화산 활동이나 땅 밑에 활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멕시코, 케냐, 아까 얘기했던 아이슬란드까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지열에 대해서도 간단한 이제 또 짧은 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봤지? 이번에도 그냥 잘라서 붙인 거니까 나는 여기서는 안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 신재생에너지 아까 뭐 정의와 의미, 특징, 그 다음에 종류, 그래서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특징을 가진 신재생에너지들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그 발전을 이루고 있는지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8단원으로 넘어가서 8단원에서 가장 먼저 8단원이 뭐였더라? 세계 경제블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분쟁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8단원에서 다시 만나요.